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민주당의 전 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4년 만에 이제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였는데 이번 2심 선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무죄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죄가 선고가 된 배경에는 이 증거 수집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녹취록에서 발견된 그 새로운 증거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다시 영장을 받고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시 영장을 받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된 겁니다. 당시에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그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정근 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는 본인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이제 관련을 제출한 것이지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영장을 받고 다시 제출받아야 했음에도 그 절차를 누락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것이 적법하게 증거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받고 더 나아가서 일정표, 국회 출입 내역, 회의 사실 등 나머지 증거 역시 증거로 인정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에 송영길 당대표를 이제 추대하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얼핏 보자면 녹취록도 있고 다른 정황 증거들도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그 규정들이 있는 건데 증거로 활용하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대원칙 때문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사안을 보더라도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았는데 금품을 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로 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별도의 어떤 정황 증거들, 금품이 오고 갔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유추할 만한 그런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점을 입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뭐 문자나 녹음이 되어 있는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았다는 진술들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번 2심 판단을 보자면은 지금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함께 기소가 됐지만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했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에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비춰봤을 때 향후 검사의 수사 관행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확립되어 왔었던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획득하게 되었다면 이 영장이라는 것은 발부의 그 목적에 그 한정된 부분으로서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법하게 수집한 휴대폰이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앞으로는 수사 진행 관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해도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게 됐다면 또 별도의 영장 청구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점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박나래 씨 사건인데 사실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박나래 씨 본인이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그 사건 외에 5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는 박 씨의 전 남자친구가 누리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왜 고발당한 건가요? 굉장히 의혹의 의혹이 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한 유튜버를 통해서 또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 있었는데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 역시도 해당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요. 박나래 씨 집이 도둑을 당한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나래 씨 집 자택을 드나들 수 있는 그 명단을 용의자로 좀 추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예. 전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그때까지 작성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 정보 등 정보를 받아갔고 그런데 이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찰에 용의자 명단을 참고인 명단으로서 참고 자료로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추가로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한 네티즌이 고발, 이 범행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제3자가 고발을 함으로써 지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이 누리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에요. 지금 제3자란 말입니다.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해도 좀 수사가 계속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있는데 예. 이제 고소 같은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3자가 관련해서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 또 이 단초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의료법 위반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법인 자금의 횡령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별도로 매니저들과 그리고 박나래 씨 간에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폭행이라던가 또 공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제기하는 고소 그리고 제3자가 제기하는 고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박나래 씨 역시도 이 최근 이 영상 입장문을 통해서 예.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이 시시비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과정 결국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의혹들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조사 등을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주사 이모 관련한 불법 의료 의혹인데 관련해서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주사 이모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좀 이어오다가 재택 진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주사 이모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키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키 씨도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좀 너무 늦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그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면허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결국 키 씨의 입장문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료부터 지금 의료 시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후에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키 씨의 자택에서도 이 씨로부터 진료를 몇 차례 받았다라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예. 하고요. 부주의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를 담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역으로 이 무자격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환자 역시도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예. 이를 방임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업무로서 처벌이 가능해서 키 씨는 지금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간이나 SNS를 통해서 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말로 몰랐는지 여부가 앞으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정말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인데 만약 몰랐다고 했을 때 긴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만약에 알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몰랐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전에 이런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처벌 사례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처음에 어떻게 알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 외관상 병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나의 진료를 보아준 사람이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처벌되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이 치료를 받은 입장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처음에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무자격자임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심적인 정황들이 계속됐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이런 의료 행위를 받는 걸 멈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의심적인 상황들이 반복하고 이거는 무자격자였겠다라는 부분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의료 행위를 받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미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진료 행위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공범이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의 공범이다라고 판단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좀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같은 것이 남아있을 것이고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키 씨가 과연 자택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료 진료를 받았는지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지 여부, 무자격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좀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키 씨는 몰랐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진행될 조사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 주사이모 파장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소식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최근에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가석방이 불허가 됐거든요. 불허가 된 결정적인 이유 뭐였을까요? 일단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된 배경은 일단 아마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좀 감안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로부터 이제 매니저에게 너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라.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고 이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사고 이후에 또 음주를 하려고 한 듯한 정황. 그러니까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크게 맞습니다. 문제가 되었고 예. 그 부분이 사실 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심사 보류도 아니라 아예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되면 차기 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기 출소해야 되는 겁니까? 차기 심사 대상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 자동으로 이제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부적격을 받은 만큼 보류를 받은 것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보류를 받게 되면은 지금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현 시점에서 판단 내리기에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음번 심사했을 때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고 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보다는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이다라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좀 간단하게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적격 판단을 받으려면 일단 모범 수여야 됩니다. 모범적으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예. 충분히 반성, 교화의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때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석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형기를 어느 정도 마쳤는지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어떤 나의 생활 태도, 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죄질 부분 충분히 가석방 대상이 될 만한 정도의 범행이었는가, 그 이후에 충분히 반성했는가 부분들이 더해져서 판단이 되게 됩니다. 모범 수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결국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좀 사회적 영향력이라던가 아니면 여론 등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떠들썩하게 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예. 점 등은 좀 가만히 돼야겠지만 단순히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는다를 놓고서만 가석방 심사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삼았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명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점이라던가 일명 술타기 수법을 동원하려고 한 그 사정들이 이미 이 구형에 있어서 이 선고 형량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가만히 되었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직 형기를 더 복역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으리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들에게 알려온 정의원 박사의 소식인데 정의원 박사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저속 노화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고요. 이 저속 노화를 알리는 예. 그런 의료인으로서 이제 여러 TV 매체에도 출연을 하고 상당 부분 이름이 알려진 정의원 박사가 한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의원 박사 측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 해당 여성이 이전 직장에 함께 근무를 하던 그런 연구원, 그러니까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일삼아 왔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고소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심지어 이 여성이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위협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항상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 대표 측에서 과거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일시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 사적 교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건 또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사실 사적 교류라는 것이 법전에 펼쳤을 때 딱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는 지금 고소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고 정의원 박사도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될 법적인 그런 분쟁들을 대비하고서 만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법률 전문가지만 이 사적 교류가 그래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이 사적 교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친밀한 관계로서 연락도 주고받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한쪽이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교류해왔다고 해서 이건 스토킹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결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많은 스토킹 범죄들이 일정 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처음엔 교류가 있다가 한쪽이 폭력적으로 변해오면서 집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사적 교류라는 표현을 현재로서는 또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였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정의원 이 대표 측의
입장은 한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친밀한 관계였다.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음은 맞지만 그 이후에 이 여자 동료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정의원 교수에게 어떤 집착을 보여왔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정의원 교수가 이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실제로 잠정 조치로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부분들이 내려졌다라는 부분까지 확인된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의원 박사의 스토킹 소식 전하고 있었는데 그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직 직원은 현재 이제 추후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정의원 대표 측은 내년 2월까지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인데 접근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접근 금지 잠정 조치 살짝 애매하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즉시 빠르게 어떤 법원의 판단을 다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일단 임시적인 조치를 내려주는 건데요. 지금 누군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는데 법원 판단 다 기다려서 이 사람의 접근의 금지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정말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내려지는 조치다, 잠정적인 조치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일단 스토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원 박사 측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접근을 시도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말라라는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지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소를 당한 전 직원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의원 박사 측이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치 않는 연락이라든가 접근을 당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률 용어 일타 강사처럼 임지혜 변호사가 잘 짚어주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정 대표 측에서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한다라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 이 해당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그 여성이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 시작점이 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정 대표 측에서 이런 부분까지 공개를 한 건 앞서 입장문에도 드러났던 그 사적 교류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최대한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뭐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하는 건 부부로서 그리고 지금 둘 다 아내 역시도 일정 부분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테러 협박 사건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7시쯤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오늘 오전 8시 48분경에 또 고객센터 사이트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게재가 됐다고요? 지금 이딴 폭발물 협박 네. 때문에 관계 당국들이 정말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국민들도 이 기사를 접하는 저 입장에서도 또 거짓이겠지 맞아요. 좀 안일해질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카카오, 네이버 이어서 KT 본사에도 CS 센터, 뭐 고객센터라든가 홈페이지 등에 이딴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이 순찰도 강화가 되고 있고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경찰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산정을 한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 부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폭파 협박 사건이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일해지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5일에도 이제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글이 게시가 됐는데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모두 열어두고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게 다행히 지금 연이은 이 폭발물 설치 글에도 실제로 폭발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수색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이 폭발물을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종의 예고글처럼 연달아 예고편처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하나 있기는 하고요. 네. 지금 동일 인물이 연달아서 이렇게 폭발물 설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범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모방 범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고 본인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는 모방 범죄인지 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그 고객센터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누군가가 이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걸로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학생이요. 이미 8일에 경찰에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오늘 오전에 이 고객센터에 글을 올린 이 A라는 명의는요. 내가 광주 지역에서 자퇴한 고등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명의 도용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 있었고 본인 역시도 지금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은 그럼 어떤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다는 것인지 이 명의 도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맞는지뿐만 아니라 다른 폭발물 설치 게시자와도 동일한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 지금 연달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11시쯤에 이제 KT 고객센터에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현장 수사에 또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또 이게 사실상 인력 낭비지 않겠습니까? 이번 협박범 역시 좀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좀 제재나 추후 수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뭐 장난 전화였다, 장난 게시글이었다라고 보기에는요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 우리가 공중협박죄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내가 서울 시내 항복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누구를 해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공중협박죄로서 처벌 규정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거짓으로서 경찰력 을 동원해서 막대한 인력 낭비를 지금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자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중협박죄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민사적인 막대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뭐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협박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고객들이 백화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업체 측은 큰 손해를 입었던 그런 사정도 있었는데 예. 만약 미성년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성인이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테러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사실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일종의 경범죄와 같이 다뤄졌지만 공중협박죄가 신설이 되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실질적인 대처 방안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장난에 그리고 인터넷상에 익명에 기대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많은 뉴스에서 주목을 하고 내가 주목을 받겠지 하는 일종의 영웅 심리 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에 막대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억대의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징역형도 갈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매번 대응할 때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정말 있을 수 있는 그 사고를 또 미연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도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한 번 지켜봤습니다. 고맙습니다.